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강보험 청구 실무의 고유희 교수입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이 이번 학기의 마지막이죠. 그동안 잘 따라오신 학생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알차게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학기의 마지막 수업은 노인장기 요양보험, 그래서 저희 교재에 610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노인장기 요양보험에서 관련 법령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법령에는 어떤 것들이 해당하는지, 또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급여 관리와 수가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물론 법령도 그렇고 급여 관리나 수가 기준도 매해 조금씩 변동이 되죠. 근데 기본적인 것들은 알고 나머지는 매해 추가되는 것들만 이제 살펴서 공부하셔도 저희가 노인장기 요양보험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 숙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뒤에서 살펴보기도 하겠지만 우리나라 노인의 인구 수가 지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법령, 그래서 우리가 뭐 의료법이라든지 자배법, 뭐 손해보험법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제 주변에서 보시면 뭐 어떤 이제 방문 요양을 받고 계시다, 아니면은 주간보호센터, 우리가 이제 보통 노치원이라고 하는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시는 노인분들도 굉장히 많아졌고, 그 다음에 요양병원이 아닌 요양시설에 입소해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발견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 노인 인구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법령 중에 또 많이 바뀌고 개선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노인장기 요양보험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이제 아마 낯설지 않게 보실 수 있는 제도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서 우리나라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는 어떻게 이루어졌고, 또 이 보험의 운영 체계라든지 건강보험하고 장기 요양보험의 차이점, 그리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차이점,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개요를 보시면, 일단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제도는 대상자이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고령, 이제 나이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노인의 기준은 65세란 말이에요. 언제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고령이라던가 아니면은 65세 이하이신 분들 중에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우신 분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하느냐, 기본적으로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사활동 지원, 그리고 뭐 정서 지원,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함으로써, 그래서 모든 서비스를 장기 요양 급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장기 요양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해서 노후에 어떤 건강 증진이라던가, 그래서 건강이 더 나빠지는 것을 예방을 한다던가, 아니면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 노인분들 중에 혼자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 사시는 가구를 단독 가구라고 하고, 그 중에 노인분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독거노인,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위에서 보시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분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또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그래서 제가 뒤에서도 잠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치매 환자분들, 뭐 특히 이제 다른 질병도 굉장히 이제 힘들지만, 이제 노인성 질병 중에 대표적인 질병이 치매란 말이에요. 근데 이 치매를 갖고 계신 부모님들의 그 가족의 부담을 또 덜어줌으로써
온 국민의 삶의 질을, 그러니까 그 노인장기 요양보험은 일단 대상자분들은 주로 노인분들이기는 하지만 그 가족분들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만들어진 이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이다. 자, 그래서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을 만들어진, 제정된 거는 2007년 4월이고요. 이게 실시된 거는 2008년 7월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모든 법은 제정일이 있고 실시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도 1년 정도, 약 1년 정도의 그 기간을 두고 2008년 7월부터 해가지고 이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되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는 4대 보험이었었단 말이에요. 4대 보험이었다가 노인장기 요양보험이 강제 시행이 되면서 5대 보험, 그래서 저희가 보통 직장 생활을 하거나 이럴 때 기본적으로 5대 보험료가 부과가 되죠.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케이스가 되면, 그래서 급여 제공이 시행이 되면 급여 제공을 받게 되는 요 5대 보험 중에 하나인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2008년 7월부터 실시가 되었다. 자, 목적을 보시면 일단 앞에서 개요에서 살펴봤다시피 이 보험 자체가 앞에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잖아요. 그래서 노인 질병으로 인해서 장기 동안 혼자서 생활하실 수 없는 분들을 요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은 우리 앞에서 배웠던 치료의 개념, 그래서 우리 건강보험이라던가 요양병원 제도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치료의 개념으로 다가갔었는데, 이 노인장기 요양보험은 돌봄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후에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에 그 해당하시는 분들 중에 뭐 30대, 40대이신 분들도 간혹 계시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노인분들이다 보니까 노후의 건강 증진이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목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노인장기 요양보험에서 그 용어에 대한 정의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노인장기 요양보험 보시면 노인이라고 안 하고 노인 등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일단 노인은 65세 이상 노인인데,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65세 미만이신 분들 중에 이 노인성 질환, 노인성 질병의 대표적인 게 파킨슨, 우리 앞에서 그 신경계 질환에서 파킨슨 배웠었죠. 파킨슨은 뇌에서 분비되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적게 분비되면서 발생하는 주 원인 중에 하나가 또 파킨슨이었고요. 물론 이제 다른 원인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치매. 치매 같은 경우는 저희가 65세 이상이신 분들이 발생하는 치매는 노인성 치매라고 하고요. 65세 이하이신 분들, 그러니까 64세, 기본적으로 50대부터 64세까지 걸리는 치매를 우리가 보통 초르기 치매라고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치매는 모든 치매를 합쳐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뇌혈관성 치매. 뇌혈관성 질환. 그래서 뇌혈관성 질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뇌졸중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뭐 뇌경색이나 뇌출혈로 혼자서 생활하실 수 없는 분들, 뭐 편마비라든지 전신마비라든지 이런 분들까지 포함이 되다 보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30대이신 분들도 종종 계시고, 뭐 또 우리 뭐 가끔씩 드라마 같은 데서 나오는 거 보셨을 거예요. 뭐 알츠하이머 치매가 뭐 20대, 30대에 걸려서 이제 그 뭐 드라마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주제로 나오는 이런 이제 치매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치매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인성 치매, 초록의 치매도 있지만 종류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 종류에서 가장 흔한 게 알츠하이머 치매죠. 그래서 알츠하이머 치매가 보통 노인성 치매 같은 경우는 70% 이상 차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뇌혈관성 치매 20% 차지를 해서 거의 대부분은 비가역적 치매에 해당하는 이런 것들은 완치라는 개념이 없다 보니까 좀 돌봄으로, 그래서 이 노인장기 요양보험에서 이 나이하고 상관없이 파킨슨이나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에 걸려서 장기 동안 요양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에 포함이 시켜서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에서 대상자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노인이 아니라 노인 등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장기 요양 급여. 우리 급여 같은 경우는 이제 혜택을 받는 이런 수급을 얘기를 하는데, 이 노인 장기 요양 급여 같은 경우는 6개월 이상 혼자서 생활할 수 없다라고 인정이 되는 자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사활동에 지원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하면 대상자가 이제 선정이 됐을 때 어떤 치료 기간에 있을 때는 이제 뭐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제 또 우리 이제 뒤에서 보시면 이 급여가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가 급여가 있고, 시설 급여가 있고, 특별 현금 급여가 있는데, 이제 재가 서비스나 시설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이제 현금 등을 지급하는 이 모든 것들을 장기 요양 급여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 등, 그 다음에 장기 요양 급여, 그 다음에 장기 요양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요양 급여에 맞춰서, 아까 제가 재가 급여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시설 급여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우리가 내는 보험료, 그 다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을 재원으로 해서, 물론 본인 부담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는 보험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본인 부담금, 이런 모든 것들을 재원으로 해서 노인 등에게 장기 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사업, 그래서 뭐 재가센터를 운영을 한다던가 요양시설을 운영을 한다던가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그 장기 요양 사업이라고 하고, 그것을 운영하는 기관을 장기 요양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뒤에서 잠깐 장기 요양 기관으로 선정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잠깐 배워보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장기 요양 요원이 있는데요. 장기 요양 요원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들 요양보호사라는 직업 명칭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노인장기 요양보험에서 주 장기 요양요원은 요양보호사이기도 하는데요. 나머지 이제 장기 요양요원 중에 사회복지사라든지 아니면은 재가 서비스 중에 방문 요양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문 요양 또는 이제 방문 간호도 있는데, 방문 간호를 실시하는 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치유위생사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뭐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좀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요양시설은 뭐 물리치료사라든지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서 대상자에게 모든 서비스를 수행하는 이런 사람들을 다 합쳐서 저희가 장기 요양 요원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의 도입의 필요성.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2007년에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생기고 2008년에 실시를 했는데 이 법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일단 노인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노인분들은 어떤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거지 어떤 치료 이런 것들의 개념이 좀 적으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돌봄 과정이 별로 없다 보니까 불필요한 입원으로, 그러니까 돌봄이 필요한데 불필요한 입원으로 인해서 노인 의료비가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어떤 치료의 목적보다는 노인을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어서, 그러니까 돌봄자가 없어서 의료기관에 장기 입원 조치되는, 그러다 보니까 의료비가 증가하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내야 되는 국민건강보험료가 굉장히 올라가고, 또 대상자분들은 이제 돌봄 개념보다는 어떤 이제 입원 조치로 인해서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면서 아, 노인분들을 위한 어떤 이제 요양이라는 게 필요하구나라는 것들이 이제 필요성이 대두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가족이 없어서 장기 입원 조치됐다라고 했는데, 이 가족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이제 뭐 2024년에 여러 가지 뭐 법적인 조치로 인해서 출산율이 좀 올라갔다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절벽이란 말이에요. 출산 절벽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해서 아이가 한 명도 안 태어나는 집들이 워낙 많아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2024년 11월에 보니까 출산율이 0.75명이라는 통계도 나오기는 했는데요. 어쨌거나 이러다 보니까 어떤 저출산이라던가 핵가족화, 아까 제가 단독 가구가 늘고 있다. 그리고 독거노인이신 분들이 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핵가족화라든지, 그 다음에 예전에는 가족 수발의 주 부양자가 여성, 그러니까 며느리라든지 딸이었는데, 이 여성의 사회 활동이 증가됨으로써 이 요양이 필요한 노인분들을 수발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이제 발생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가정 내에서도 방치가 된다던가, 아니면은 시설 입소 후에 어떤 연락이 두절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은 다 노인 학대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뭐 유기라든지 방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예전에 종종 이제 뉴스에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치매에 걸린 뭐 노무, 아니면 배우자를 뭐 살해했던 뭐 이런 이제 사건들이 발생을 하면서 아,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해서 이제 어떤 새로운 이제 그 돌파구를 이제 모색하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노인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이제 2024년 기준으로 지금 고령 사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제 내년이 되면 2025년이 되면 초고령 사회가 되고, 이렇게 이제 인구가 이제 그 고령화가 되면서 이런 여러 가지 노인성 질병, 치매라든지 뭐 중풍, 그다음 뇌혈관성 질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서 어떤 보호가 필요한 노인분들이 급격하게 증가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더 빨리 이제 그 고령 사회가 된 옆나라 일본에서도 이것들에 대한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죠. 그래서 저희가 많이 배워왔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노인 수발, 그러니까 돌봄의 비용이 너무 개개인한테, 가족한테 과중한 부담이다. 그래서 노인 가정의 부담 경비가 월 100만 원에서 250만 원 선. 그러면은 평범한 직장이신 분들 보시면 그 월급의 거의 대부분을 또 노인 수발에 들어가야 되면, 그러면 이제 가정은 풍비박산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그래서 의료비가 증가하고 가족 수발의 한계가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돌봄이 필요한 노인분들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이 노인 수발에 들어가는 비용이 가족한테는 너무 과중한 부담으로 왔기 때문에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이 만들어진 계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이를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검은색은 자, 검은색은 OECD 평균 이 검은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갈색은 한국인데요. 자, 퍼센트를 보면 1970년대에는 OECD 평균보다 훨씬 못 미치는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를 살펴볼 수 있었는데 지금 2000년도에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고령화 사회라는 것은 전 국민 대비 65세 이상의 인구수가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데 2000년도에 7.3%가 되면서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만 해도 OECD 평균보다는 그래도 굉장히 좀 적은 숫자였는데 2020년 되면서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죠.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올라가는 그 상향이 좀 급격해졌고요. 그래서 2017년도에 한국은 고령사회, 그래서 고령사회라는 것은 전 국민 대비 65세 이상의 인구 수가 14% 이상일 때 고령사회라고 하는데 원래 2000년도에 고령화 사회 진입하면서 정부에서 그 고령사회 예상을 2018년도에 했었고요. 그 다음에 초고령사회를 2026년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1년씩 더 빠르게 진입을 하는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025년도에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2025년도에 65세 이상의 인구 수가 20%를 넘어가면서 내년부터는 OECD 평균보다 굉장히 한국이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상으로는 지금 2050년이 되면 이제 40%, 전 국민 대비 65세 이상 인구 수가 40%로 진입을 할 것이다 라고 지금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0%는 어마어마한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100명이 이렇게 걸어가시면 그 중에 40명, 10명 중에 걸어가면 그 중에 4명이 65세 이상이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수치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한번 통계를 가지고 와봤는데 지금 2024년 이 고령자 통계의 주요 결과를 보면 인구수, 건강, 소득 보장, 또 본인이 느끼는 이런 것들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얘는 이제 매년 통계청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인구 가구를 봤더니 2024년 65세 이상 인구 수가 전체 인구의 19.2%래요. 그러니까 25년 되면 20%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36년이 되면 30%, 50년도, 그러니까 2050년도에는 45%로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성별을 보시면 여자가 21.5%, 남자가 17.0%로 해서 여자분들이 좀 남자보다는 비중이 높게, 아무래도 여자와 남자의 평균 수명 차이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건강. 저희가 또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건강이죠. 건강에 대비해서 진료비라든지 아니면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대상자 이런 것들을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22년도를 봤더니 65세 이상의 기대 연명이 20.7년이었대요. 그러니까 65세에서 20년 7년을 더 사니까 보통은 뭐 86세 정도 사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OECD 평균 대비로 해서 남자, 여자, 우리나라 남녀 노인분들이 OECD 평균보다 훨씬 더 높게 사신다. 예. 기대 여명이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기대 여명은 이런데 우리가 보통 또 질병 나이, 예, 질병 수명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65세 이상이신 분들의 인당 1년 진료비를 봤더니 500만 원이 넘었어요. 예, 500만 원이 넘고 본인 부담금도 보통 한 125만 원 정도, 예, 125만 원 정도로 해서 전 1년의 진료비도 증가를 했고요. 본인 부담금도 증가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 연명은 급격하게 늘고 있어서 요즘 뭐 100세 시대다, 120세 시대다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기대 연명은 늘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질병 수명 그리고 어떤 진료비를 좀 줄이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득 보장. 네. 65세 이상이신 분들의 소득을 봤더니 일단 조금씩 증가는 하고 있어요. 예, 증가는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66세 이상의 은퇴하신 분들의 상대적 빈곤율을 살펴봤더니 우리가 이제 뭐 빈곤이 절대적 빈곤이 있고 상대적 빈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절대적 빈곤은 정말 뭐 최저 생계비도 안 나오는 뭐 이런 것들이고 상대적 빈곤율 그래서 뭐 주변을 보거나 아니면 각 연령층을 비교를 했을 때 느끼는 빈곤율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이 상대적 빈곤율은 가구 수는 조금씩 증가하는데 상대적 빈곤율은 또 증가가 됐대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증가하면서 느껴지는 상대적 빈곤율이 좀 더 많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또 노인의 빈곤율이 OECD 국가에서 또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좀 유의미한 수치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 참여도 그리고 사회에서 어떤 노인을 바라보는 관점 이런 것들을 보시면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노인분들이 어떤 자원봉사 참여율이라던가 단체 참여율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평생교육 참여율 이런 것들은 그래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어떤 인식 같은 것들 보시면 19세 이상의 성인 분들한테 어떤 인권 침해라든지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이 어떤 집단이냐라고 설문을 해봤더니 일단 1위는 장애인이에요. 장애인들이 아무래도 어떤 이제 일상생활 영위하는데 차별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떤 도로 턱이라든지 아니면 취업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아무래도 좀 인권 침해라든지 아무래도 좀 말을 함부로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장애인 다음으로 노인분들이 인권 침해나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현재 사회가 노인분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좋은 시선은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환경. 생활 환경에서 보시면
지금 이제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노인분들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퍼센트도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우리 메신저 있잖아요. 뭐 문자라든지 카톡이라든지 뭐 밴드라든지 이렇게 이제 인스턴트 메신저로 활용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퍼센트는 굉장히 높아졌다. 그래서 생활 환경은 예전 노인분들에 비해서 조금 더 풍요로워지기는 했다. 근데 이것 때문에도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끼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생활 환경에서 보시면 이제 교통사고. 그래서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좀 줄어들었어요. 예, 줄어들었고, 근데 부상률은 조금 증가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활 환경에서 노인분들의 대처 능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좀 좋아졌고, 안전망 뭐 이런 것들은 예전에 비해서 사고가 이제 사망으로 가는 것까지는 좀 줄어들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주관적 웰빙을 볼게요. 예, 그래서 노인분들 스스로 현재 삶에 좀 만족하냐라고 질문을 해봤더니 전년 대비 2.4%가 감소했다. 그래서 어떤 본인이 이 정도면 그래도 살만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또 자신이 사회 경제적 성취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전년 대비 4.6% 감소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고령자 분들의 기대 여명은 늘고 있고, 사회 참여율이라던가 생활 환경 이런 것들은 조금 나아지고는 있는데, 본인 스스로 어떤 이제 빈곤율이 좀 높다라고 인식을 하시고, 또 현재 삶에 만족하고 있다라고 하는 비중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